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또 오늘 얘기를 또 세게 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에서는 계속 열심히 하시라.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법과 법원, 법관 이런 것에 대한 그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한테 유죄 판결 내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나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화염병도 던지고 뭐 했는데 그걸 나를 잡아다가 유죄 판결 내렸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읽은 그 칼럼 중에 가장 그 핵심을 찌른 걸로 제가 본 게 이제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인데 맞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 논리를 정확하게 전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중국 인민재판부. 예, 인민민주주의. 네. 인민민주주의와 그대로 인용이 되던데요. 네. 거기 이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전인대가 있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게 이제 입법부격인 게 있고 그 산하에 그 밑에 이제 국무원과 행정부 그다음에 인민 그 법원 이 두 개가 있는데 헌법에 인민법원은 전인대 앞에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제 그 상하 관계인 거죠. 네. 근데 그 관계에 그 머릿속에 그대로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저는 이 사람들을 정말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민주주의도 이제 인민민주주의가 있으니까 인민민주주의에 기반하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온다고 해도 대법관 중에 뭐 일부가 청문회에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제65조를 보면요. 심판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과정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는 순간 바로 저번 전원 합의체 논의와 심의 과정을 외부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법원 조직법 제65조를 네. 어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청문회에 나와서 자꾸만 파기환송 과정을 밝히라는 것은 대법관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종용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대법관들은 이제 상당수가 거의 뭐 전부가 저는 이제 불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고발 들어가고 수사 들어간다 이런 협박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지난 5월에도 결국은 고발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고발하지 않고 그냥 지금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채택한 분들을 계속 앉혀갖고 그러겠죠. 그냥 여론전하는 거. 네. 뭐 증인 중에 나온 사람, 네. 그다음에 참고인 중에 나온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뭐 그때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의원들이 좀 단단히 준비해서 이런 논리적 허구를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싶어요. 그 개혁신당도 이 안건을 일단 개혁신당은 주로 이제 청년층에게 강한 이제 메시지력을 갖기 때문에 좀 알리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예. 뭐 아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천하람 대표도 어제 100분 토론 나가서도 아니 이렇게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을 전부 다 무참히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살인해 버리면 대체 나라가 남아나겠느냐라고 좀 꾸준히 알리고 있는데 뭐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되고 방송 나가서 하는 우리 개혁신당의 스피커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지적을 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기인 총장께서도 그 MBC의 무슨 인사이드 주말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군분투 뭐 싸우시는 것을 네, 뭐 통일교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뭐 아니 통일교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너 통일교냐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무래도 김문기 사진을 처음 공개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재판에서 내용 얘기하면 야 저는 뭐 극우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제가 운전 중에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우리 이긴 총장 잘한다 계속 소리쳤는데 혹시 들리셨는지요? 잘 들렸습니다. 아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면 고 김대중 대통령 차남이죠. 김홍업 씨. 예.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네. 이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올해 그러시구나. 75세시네요. 네. 네. 그 사실은 이분 자체도 이렇게 건강상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모친 이호 여사와 하여튼 상당히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네. 예. 내라는 거 최근에 사건 때 본인도 아마 지명수배가 됐었을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동교동 그 네. 사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네. 동생이 삼남인 김홍걸 씨하고 네. 그 갈등이 있었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김홍걸 씨한테 상속이 되는데 김홍걸 씨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이제 판다고 이제 덜컥 내놓고 그런 네. 과정에서 네. 그런 그 마음 고생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네. 예, 그 김대중 대통령께도 사실은 이제 그 불명예를 드린 거고 예, 본인한테도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마 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또 한 시절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한 시절이 간다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법사위 잘하고 있어라고 해서 이제 일단 그게 아침 신문 추미애. 보도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추미애가 말 안 듣고 혼자 네. 독고다이 한다. 네. 정청래 말도 안 듣는 추미애. 네. 이제 이런 제목들이 여기저기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거 이제 다시 이렇게 수습하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속마음은 느낌이었어요. 네. 속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누님 이럴 수 있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지금 정권의 방향은 결국 목소리 제일 크게 내는 세게 내는 개딸들 쪽으로 다 간다. 결과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쪽에 다 손을 들어주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맞습니다. 또 한 번 입증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기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하면 정략적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야당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폭줄해서 저렇게 가버리면 민심과 점점 괴리될 것이고 지방선거에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건데 다만 이제 국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사법부를 우리가 다 동의해온 이 정신을 막 뒤흔들어 버리고 청문회 막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깽판을 놓는 것이 이게 너무 국가적으로 너무 비극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야당 입장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 또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열차가 거의 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건 원내에서는 이제 최대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역부족이니까 원내에서 뭐 간사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외로 나가서 네. 지난 그 대구에서 한 번 했고 이번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하는 건데 일요일에 합니까? 토요일에 합니까? 일요일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27일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일요일로. 지난번에도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일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또 제가 그렇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동대구역 일요일 맞죠? 일요일 2시 예. 아까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어제 비판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 네. 지금 장외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당 대표라도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그래도 목소리라도 크게 내서 이렇게 국민들 한번 모이시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분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본회의하고 보이콧, 예산 보이콧, 네. 감사 보이콧, 네. 뭐 결산 보이콧, 상임위 뭐 예산위 뭐 그다음에 저 본회의 다 보이콧을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아까 그 김광희 선배님 그러셨잖아요. 그 청문회가 열리면 총동원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맞서 싸우라고. 근데 그게 보이콧하면 민주당 좋을 일이라서. 네. 그렇긴 하겠네요. 네. 네. 끝까지 그분도 남아서. 이제 워낙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하라는 말도 못 하겠고 삭발을 하라는 말도 못 하겠고 의원직 총사퇴 거기까지 뭐 이런 말도 못 하겠고 어떻게든 싸워야 될 텐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인 겁니다. 요새 의원직 총사퇴 그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국회가 해산이 돼 버리니까 200명 이하가 되니까 그러면 선거를 그렇게 되나요? 200명 이하면 해산입니까? 그런 그 논거가 있더라고.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런 게 있대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명 이상. 네, 네. 예. 그러니까 200명 아래로 떨어지니까 예. 그럼 아예 전부 다 그 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사퇴를 하면은 네. 그 사표는 누가 수리하는 겁니까? 국회의장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의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이 사퇴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걸 안 하겠네요. 예. 그렇지. 네. 저쪽에서 뭐 안 하면 네. 그렇죠.
헐. 그러니까 정말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야당이 되면 확실히 무력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투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를 치면. 예. 아니 근데 그 과거에는 아무리 선거를 져도 네. 국회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맞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야당이 40% 득표했으면 40% 정도는 반영을 해주고 정책이나 뭐 법안이나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던 게 저는 95년부터 국회 취재했는데 이런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나갔는데 장애로 나가니까 무슨 그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사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지. 전 나중에 역사에서 돌아보면 그런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야 그때 대법원장을 찍어내려고 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짓거리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너네가 제일 야당이었잖아. 너네 뭐 했어 도대체?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광화문으로 나왔어요. 그때 동대구역이라도 갔어요. 그 말이라도 해야 되죠. 저도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동대구역까지. 원래 어땠어요 네. 현장? 기차가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는 기차가 표가 없어요. 다 올라오시니까. 다 타고 가시니까. 밤 10시 몇 분까지 10시 반까지 기다려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새벽에 올라왔는데 예.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그때 그 동대구역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네. 올해 초에. 네. 그때에 비해서 열기가 그때만은 저는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예. 제 느낌은 이 비등점까지 올라가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당연하죠. 국민들께서 좀 더 화가 나실 때까지는 약간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거의 근처까지 오지 않았나 이게. 네. 더 이상 이거 좀 더 있으면 이제 정말 못 참으시겠다. 그 정도까지 될 정도라고 저는 느껴졌고 꽤 많이 정말 오셨고 꽤 많이 오셨고 이분들이 그냥 누가 동원한다고 요새 누가 일요일 날 그 버스 타고 아니면 자기 돈 내고 기차표 사가지고 대구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그 충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그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할 때는 뭐 스탑 더 스틸 그다음에 윤어겐 뭐 이런 그것들이 꽤나 있었어요 깃발이. 근데 이번에는 자제해 주십사라고 미리 했고 제가 본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 대통령 사진 들어있는 큰 깃발 하나 든 분 한 분 있었고 그 외에는 분위기도 아까 훨씬 더 그 전보다 좀 이렇게 참 정제됐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데 큰 뭐 위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장애 집회라는 거는 어차피 폭발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그런 집회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힘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당연히 이게 꼭 국민의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장애 집회를 했다? 언론은 민주당 장애 집회도 조집니다. 원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아까 사설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그 이제 기본적인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장외에서 이렇게 군중이 운집한다고 그래서 중도층 확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점이거든요. 거기에 중도층들이 또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집회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또 호 대변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냐. 그 대안을 얘기를 해보시오. 그러면 또 뭐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오늘 그 대구 시민 한 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가 동대구역 바로 앞이 신세계백화점이에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니까 신세계백화점에 오는 그 대구 시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되게 불편하죠. 짜증나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시민들 불평 듣고 시민들이 그 화내시고 그러는 거 아니냐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대구 시민들이라도 아니 뭐야 도대체 오늘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법치 파괴 때문에 저렇게 모였구나.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저는 중도에 계신 분들 지금 바쁘니까 잘 신문 제대로 안 보셨던 분들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 맞습니다. 저는 그 장애 집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례를 안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장애 집회는 국회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거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장례에서 장례대로 하고 장외에서는 또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개혁신당이 이 상권 분립의 이 위기 상태에 무엇을 하고 있나 요거에 대한 일종의 근거들은 지금 차곡차곡.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포스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글을 기고해가지고 기사가 엄청 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조지아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지 못한 목소리를 전 미국인들이 보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장애투쟁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형식의 야당 견제, 그렇게 여당 견제, 여당 견제, 야당으로서의 여당 견제 그걸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미 있네요. 네, 또 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도 또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만의 검찰 개혁이 대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꾸준히 저희가 뭐 공청회도 열고 있고 또 토론회도 열고 있어서 우리 이 총장님도 매우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저희 상권 분립 내지는 우리나라 이 정부의 이런 국정 운영은 안 된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두 당이 정말로 연합해서 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연합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저희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볼성사납게 보수당하는 모습이 좀 저희 기준에서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어떤 핵심 지점들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아직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도 여기서 뭔가 연대한다거나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지층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정치인들이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좀 뭐 겸양적인 생각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정부의 폭거와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좀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 공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거랑 국힘과 개혁신당이 합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죠. 매우 흥미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저는 개혁신당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국 키는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고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이제 그 할 텐데 그때도 저는 개혁신당의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되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좀 조금 심하게 비난하고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뭐 특히나 방송 주로 나가는 분들 중에 어떤 개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억가라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좀 거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렇게 우리의 주 타격은 이재명 정부와 이 정부인데 왜 굳이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 정치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그 방법으로 부정선거 막 주장한다든지 이준석 대표 막 비난한다든지 한동훈 대표를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내친다든지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 어떤 목소리에 이 군중을 모으는 그런 노하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발 좀 그런 목소리를 톤다운을 좀 했으면 그리고 좀 진지해졌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한동훈 이준석 막 까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게 막 올라가거든요. 참 무겁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진짜 우리 김강일 선배께서 얘기해 주신 그 인간 뚜러뻥 같은 정말 시원한 얘기. 휘지에.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엔딩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오후에 화장실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그거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진짜. 그래서 양당에도 좀 이런 그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현역 국회의원은 증인석에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을 걸요. 그런 거 없죠. 선영 국회의원이 증인석에 앉는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은 정말로 증인석에 앉아라. 네. 저를 왜 불러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앉지 않을 방도가 없는. 방도를 풀어가지고 그냥. 정말 제가. 자, 오늘 정말로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한 뻥뚫어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